기후운동의 현실과 기후정의 동맹 아마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랑. 그래서 김선철 기후정의 활동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사회를 맡으셨던 분이 계신 곳이 좀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맡게 됐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철 선생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소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부 다 얼굴을 숨기고 계셔가지고 이게 줌으로 하더라도 얼굴이 좀 나오면은 반응이라도 좀 보고 그럴 수가 있어서 좋은데, 네, 일단 시작을 할게요. 저는 김선철이고요. 뭐 기후정의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기비사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멸종저항 서울, 멸종반란 한국, 그 비폭력 시민 불복종 그, 그 하는 그런 기후 정의운동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운동의 현실과 기후정의 동맹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냥 이걸로 해라. 그래서 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후운동 현실 이러면은 기후운동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참 기후운동에 대한 평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기후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남한의 사회운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글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 지형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계의 전투를 이제 벌이고 있고, 그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단위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되게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현대 화폐 이론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 수준에서만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발카니제이션, 완전히 이렇게 따로 이제 그 부족 형성이 돼가지고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고양이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운동도 그렇지만 이 기운동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평가를 해 보는데, 이 평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남한 사회운동 전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 발표는 기운동의 현실에 대한 좀 평가, 그리고 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각자가 다 어느 정도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각자의 어떤 그런 그 협소한 이 부족에서 어떻게 좀 튀어나와서 좀 손을 붙잡고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이런 거를 좀 같이 토론해보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후 정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런 맥락에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운동의 현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기운동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기운동이 했던 요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전체 화면으로 돌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은 뭐 여러분들 뭐 자주 보셨겠지만 작년 7월 있었던 그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 대회, 그리고 거기에 그린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뭐죠? 공정 전환, 사회 안전망과 더불어서 이제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정의선이라든가 뭐 네이버 뭐 CEO 나와가지고서 이제 참여를 했었죠. 되게 이제 기업이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고, 2050년 작년 12월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반가운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좀 정책의 기조라든가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50년 그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부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왼쪽은 한국판 뉴딜의 전반적인 어떤 구도고 오른쪽은 이제 그린 뉴딜인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여기 이제 요 왼쪽에 제가 따로 그 캡션을 붙였는데 지금 목표는 어떻게 이제 신시장을 창출할까? 어떻게 이제 제도 개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서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할까? 이제 요것이 이제 초점이 돼 있어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근데 이게 그린 뉴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점이 돼 있는데 쭉 보면은요.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배경으로 나와요. 코로나도 그렇고 기후 위기는 이제 배경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위협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동기거든요. 동기인데 이 위협 부분을 보면은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친환경 기술에서 뒤떨어질 경우 비관세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인 위기, 경제 성장의 위기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산업의 녹색화 전략. 그래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식의 기조로 이제 이게 다 되어 있었어요. 이걸 뜯어 보니까 정말 황당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실 저는 깨닫게 됐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요때까지는 지향이에요. 이제 요 방향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거였었고요. 근데 5달 후에 이제 그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이제 거의 없고 보시면은 탄소 중립 대응, 국제 경제 질서 대전환 시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은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이 된다. 선제적으로 되면은 어떻게 뭐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세팅이 이제 되어 있는 다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겠지만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뜯어 보면은 진짜 더 확실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하루에 2번씩 이제 기사들이 쫙쫙쫙 다 그 구글 뉴스로 해가지고서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온갖 다 이 기업이 한 절반이 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이고 고양아 그 기업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가 한 3분의 어, 1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잡다한 뭐 학교라든가 뭐 등등에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주식 시장에 뭐 뛰고 대기업들이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이제 여기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이제 막 일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도 다른 분 발표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지난 한 2주 정도 2, 3주 사이에 나왔던 건데 이제 새만금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새만금 그린 뉴딜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잡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결국 다 이제 투자 진흥의 문제, 뭐 R&D, 뭐 기업 인센티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주식시장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이제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신문들 뭐 이 그 뭐죠? 그 논평이 아니고 그 뭐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기업 육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뭐 여기 중앙일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오고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건데 그 환경 그 이제 기후 정상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바이든이 한 40개국 정상들을 모이게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좀 기후 위기 대응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2035년까지 모든 발전에서
재생에너지화 하겠다. 2050년 탄소 중립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훨씬 더 업된 업그레이드된 상향된 이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도 갖고 오고 뭐 그랬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내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좀 했었죠.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마치 이제 1차 상향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석탄 발전을 뭐 관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사기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환경부 장관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왜 그 당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냐 했더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려웠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을 선언은 했지만 아직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로드맵은 없어요. 이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도.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가지고서 좀 빈축을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환경부의 뭐 일도 아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뭐죠?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부처별 이제 쫙 모여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 TF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었던 이제 신규 발굴 과제를 보면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형사 법무부 같은 경우는 형사 사법 절차를 전자화한다든가 뭐 이러는 거가 청소년의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확산하겠다, 종이를 덜 쓰겠다라는 것이죠. 뭐 그다음에 뭐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교체 뭐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P4G라고 이제 녹색 성장을 위한 뭐 파트너십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서린 동지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서 가봤더니 완전히 기업들 선전해주고 있는 이게 그 P4G가 정상회의 공식 그 인스타 계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 홍보하는 자기네들 녹색이다 이걸 지금 홍보하는 식으로 내용들이 쫙 짜여져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성도 컨텐츠를 올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린 뉴딜 한다고 했을 때는 탄소 중립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과 비슷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게 목미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문제 제기가 많은 물론 정치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문제 제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기후 변화 대응 지수 낮고 뭐 가덕도 신공항을 뭐 건설을 하고 지금 또 새만금 신공항도 지금 뭐 예타 면제 해가지고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신공항 토건 개발 사업에 거의 무슨 홍수 본물이 이제 터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영농용 태양광 그래가지고 농지에다가 다 이제 태양광 밭을 이제 만들어 놓는 그리고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30억 나무 심기 뭐 이래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또 상품화하는 좀 그런 식의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파리 교육 협약에서도 이제 목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모였을 때는 그 목표보다 더 좀 상향된 목표를 이제 계속 내는 어떤 그런 프로그레스하는 그런 원칙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부분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15년 지금의 계획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었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쯤부터 한국에서 소개되고 2011년에는 기후정의 연대라고 하는 연대체까지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뭐 환경 단체들뿐만이 아니라 기후 에너지 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중립 이거를 목표로 해서 엄청나게 뭐 캠페인을 하고 기후 운동을 벌여왔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은 정말 그것과는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뭐냐면은 이제 기후 운동이 지금 되게 상당히 실패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본격적으로 좀 기후 운동을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이제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기후 환경 거버넌스 참여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한 20년 넘게 좀 살다가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1년 반 됐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제일 충격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민사회가 없는 혹은 시민사회와 이제 정부 사이의 어떤 이 선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90년대 이제 민주운동에서 이제 뭐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막 넘어갈 때에 시민사회 논의가 되게 많았었고, 그때 이제 시민사회 정의를 할 때 뭐 국가로부터 그리고 뭐 기업,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는 그런 어떤 이제 영역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뒤엉켜 있어가지고서 어떤 정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립적인 의제라든가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뭐 한국에서는 담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 운동을 하더라도 정부의 어떤 그런 담론 틀, 주류의 담론 틀 안에서 그냥 세세한 부분 가지고서 좀 싸우고 있는 좀 그런 측면들이 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 중심주의, 가 지금 너무 좀 심하다. 뭐냐면은 이 풀뿌리 조직을 하고 운동을 만들고 아래서부터 그런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몇몇 전문가들이 혹은 이제 이 뭐 환경운동 단체들에서의 핵심적인 그런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제 운동. 물론 그 소수들이 정부와의 이제 뭐 거버넌스라든가 이제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기자회견 또 하는 것이고요.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뭐 끼케야 많아봤자 뭐 한 2, 30명 모여가지고서 하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중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전술적 협상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전술보다는 어떤 상상력이 이제 제약되는 좀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좀 확인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기후 운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네. 환경 운동의 위기라고 하는 논쟁이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7, 8년까지 이게 계속이 됐어요. 계속이 됐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노무현이 사실 이제 어떤 이런 토건 개발 사업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했어요. 뭐 골프장을 뭐 몇백 개, 200 몇 개를 뭐 만들겠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 막 반대를 했었고 근데 무시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서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이제 연대체를 꾸려가지고서 막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막 투쟁 선포를 하고 11월에는 광화문에 농성장을 피고 환경 위기 뭐 비상 시국 회의를 만든 다음에 뭐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하고 뭐 청와대 앞으로도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전투적인 그런 활동을 좀 벌였어요. 문제는 아무런 결과도 산출해내지 못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단식 투쟁을 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중가 지나가지고서 오히려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돼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조홍석 기자, 이분은 또 환경운동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환경 위기를 부른 원인이 정부가 너무 쉽게 협상하고 태업해온 환경단체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총동원해서 이때 100몇 개가 이제 모였어요. 총동원돼서 비상시국을 외치는데도 정부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데에는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얕보이도록 행동해왔던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문제 제기를 던졌어요. 저는 사실 이때 한국 상황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관찰을 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쓴 글이에요. 그 워커스에다가 쓰고 참세상에 나와 있던 건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이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이 정부의 위협이 안 되면서 정부에서 무슨 거버넌스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문가 어떤 개인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고 사회운동은 부차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시민사회 내에서 기후운동 내에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가 짜놓은 틀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가 안 되면은 또 나중에 뭐 기자회견을 해요. 뭐 논평을 내거나 이러면서 뭐 실망했다 뭐 이러는데 그다음에 또 뭐 그런 협의체 만들면은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 지금 쳇바퀴 돌듯이 좀 계속 돼 왔다라고 하는 좀 그런 발견 좀 그런 상황이 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들 를 내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저희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첫 번째 이제 대표성의 문제인데 누가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역 이슈일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혹은 이제 주변 대도시에 있는 그 이제 환경단체 대표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왔어요. 들어가는 거가 결국은 이제 정부 쪽이랑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죠.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 집단에 뭐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 연합이면 환경운동 연합의 대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성도 없고 뭐 투명하지도 않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큰 단체에서 누가 들어갔는데 다른 거기 활동가들은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있는 정말 불투명하게 이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성의 문제에서 어떤 이해 당사자라든가 뭐 어떤 이제 그런 대표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이 대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문서들을 보면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또 다 시민사회 대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참 요상한 현실이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 잠시 보시면은 이게 천성산 지울스님 막 100일 단식하시고 3번에 걸쳐서 단식을 하셨나요? 4번이었나? 단식하고 그랬었는데 요때 이제 막 갈등이 있었던 거가 정부에서 이제 뭐 협의체를 뭐 만들자 대책회의를 만들자 공동 대책회의를 만들자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지울 스님이라든가 이 천성산에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 천성산 대책위는 연락도 안 온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른 단체들 부산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들어가서 협의체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부산환경연합에서도 이제 빠지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 영주 내성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주에서 이제 몇 개 이제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 싸워 왔는데 이분들은 전혀 초대를 안 받고 대신 뭐 대구에 있는 뭐 서울에 있는 이런 환경 전문가들이 그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 이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끼리의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길들이는 좀 이런 과정이 좀 계속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 시민사회 위원들이 들어가도 아무런 뭘 하지를 못해요. 아젠다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신고리 우르코기 공론화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이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신고리 오륙호기를 돌릴 것이냐 그러니까 건설은 이미 되고 있었는데 건설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되게 기술적인 문제를 협소하게 토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탈탄소 문제, 뭐 탄소 중립 문제 같은 경우도 이따가 보겠지만 전혀 뭐 그런 그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아무런 어떤 이런 걸 논의하자라고 이런 걸 제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동강댐 동강 살리기 뭐 부안 핵폐기장 반대 천성산인데 오타네요. 천성산 이제 터널 반대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싸워가지고 대중 운동을 만들어서 싸워가지고 정부가 밀려서 좀 협의체 대화 좀 하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아젠다를 그런 세팅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협의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통로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보 공개라든가 이제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싸운다고 할지라도 시민사회 대표는 전체 대표의 아주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뭐 위원회라든가 뭐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뭐 2, 30명씩 있는데 환경 뭐 시민사회 단체 대표는 뭐 5명, 뭐 7명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표결을 하면 이제 다 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싸움이 이제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특정 단체라든가 이제 개인들은 이제 엄청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정부 관계에서도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의 이제 뭐 중진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부처의 이제 국장급까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도 이제 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높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냥 그 일반 그러니까 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도 아닌데 어 훨씬 되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가 기운동에서는 되게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돼버려 가지고서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그 사전 정보를 갖고 이제 이런 단체들 이런 개인들이 이제 훨씬 더 권력화되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여기저기 초빙을 받게 되고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거버넌스에 또 시민사회 위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식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성과는 이거는 뭐 지금 이제 국회의원 대신 양이원영 의원이 전에 이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였는데 에너지 시민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이제 평가한 거 2016년에 근데 여전히 들러리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들어갔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가 많이 핑계를 대는 게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자.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뭐 이제 이거를 알아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정부 공개 청구를 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되게 많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그냥 다 이 부처 홈페이지 같은 데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가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10년 넘게 이 거버넌스 정부와의 그런 어떤 뭐 협력과 긴장 이런 관계 속을 가져왔는데 성과는 정말 이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내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에 2년에 한 번씩 출판하는 것 같아요. 2020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사회 환경 경제 분야별로 지속 가능성을 진단을 하는데 환경 분야가 이제 제일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개선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갔으면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정부 평가에서조차도 별로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평가는 이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 그 사회 활동가들이 이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2050년 이건 이제 최근인데 2019년부터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만들어 되게 크게 했어요.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이제 막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이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같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같이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정부안을 마련을 하고 유엔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정책의 어떤 기본 틀거리를 이제 제공해주는 옵션들을 주는 거였고, 그래서 5개의 이제 이 안이 나왔어요. 2020년 배출 목표가 2란, 2안, 3안, 4안, 5안. 근데 이제 가장 센 안이 75%를 감축하는 거였어요. 2017년 대비. 물론 이제 그 당시 기후 운동에서는 탄소 중립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제 들어가서 영향을 이제 못 미쳤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무시 당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깨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뭐 깽판을 치든 문제 제기를 하고 좀 그렇고 이제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상황이었고, 이제 그땐 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운동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막 세게 뭘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실패하는데 계속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게 나온 다음에 탈탄소 전환위원회가 나오고 이제 탄소 중립위원회는 이제 지금 형성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탈탄소 전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은 여기가 다 이제 그 시민사회 쪽이에요. 보면은 뭐 이제 주로 교수들이고, 근데 이 교수들은 대체로 다 뭐 정부 연구기관, 출연기관들과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시민사회를 보면은 시민사회인데 탈탄소 전환위원회면은 이제 재상식에서는 그리고 누가 여기 참여했던 분들도 동의를 할 텐데, 무슨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뭐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폭이 좁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그나마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좀 과잉 대표되는 게 분명히 있고, 여기에 이제 몇몇 이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뭐 10명도 안 되는 이제 뭐 멤버를 가진 그런 단체의 대표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보이는, 유일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기준은 여성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로쳐 놓고 나서 이걸 해놨으니까 반 정도는 지금 여성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이거 말고는 아무런 어떤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왔었던 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탈탄소 2050년 탄소 중립 방안에서도 나왔는데 이 3대 정책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이 탄소 중립 사회를 이제 공정 전환, 이건 지난주에 아마 말씀 나누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이 공정 전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취약 산업 뭐 계층을 보호한다. 이게 안전망의 문제고요.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가 이제 공정 전환으로 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뭐 국민 인식 제고가 공정 전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홍보를 강화하고 뭐 기후 행동을 확산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후 행동하고는 좀 다른 행동이겠죠. 탄소 중립 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러는 거고, 소통을 강화하고 뭐 하여간 이 소통, 홍보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 이것이 이제 지구의 날 다음 날 나왔었던 이제 기사인데, 전형적으로 지금 정부라든가 한국 사회 주류에서 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역할 분담을 이제 보여주는, 저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탄소 저감 뭐 기술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시민단체는 친환경 일상생활 실천을 앞장서면서 뭐 이제 이러는, 그러니까 뭐 탈플라스틱을 한다거나 일회용을 덜 쓴다든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캠페인으로
근데 사실 그 저도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이 3분의 2 넘게가 산업하고 발전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용 전기를 아예 다 끊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린 워싱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제 또 다른 사례인 거죠. 환경부에서는 뭐 이런 고거 챌린지를 하는데 이거가 그 탈탄소 전환위원회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제 공정 전환의 그 사업, 거기서 나온 이제 사업 계획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포스코 최종우 회장이 나와가지고서 뭐 우리가 생산하는 철강은 재활용이 좋아서 뭐 친환경 소재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자기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이제 한국 기후 운동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기후 운동 그런 뭔가 좀 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좀 이런 걸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업자들도 있고 뭐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무슨 이익단체 또뭐 띵크탱크 같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엄청난 기후 위기 전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무슨 대기업 무슨 풍력의 이제 상무로 계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후 위기 전사라고 스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이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달 전쯤에 나왔었던 그 롤 매거진이라고 좀 좌파 잡지예요. 근데 여기서 영국에 있는 어떤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뭐 로비하는 것도 이제 이걸 관찰을 했던 사람인데 뭐 인간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가명을 쓴 거예요. 알렉스 제임스는 이건 이제 가명인데 가명을 썼는데 이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들은 어떤 생각이 없는데 NGO들만 계속 시간과 노력을 들여 뭐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에 착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정치권에 의존하는 NGO들을 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갈라치기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멸종저항 서울도 그렇고 그 기후 거버넌스 탄소 중립이 참가 반대하고 P4G 반대하는 그런 연설명을 받았었고요. 이제 그런 걸 지금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실천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과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뭐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문화연대 뭐 이런 데서 큼직큼직한 데서 연명해 주셨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는 참가를 안 했지만 뭐 남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남원 기후위기 비상행동, 구례, 뭐 전북 그리고 또 전북 녹색연합 뭐 이런 데서도 지역 단체들에서도 참여를 해주셨고 뭐 알맹 서점이라든가 무슨 충주 제천 한살림 뭐 환경 소모임 뭐 이런 되게 폭넓은 그런 참여를 보여주셨어요.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었지만 이거를 보면은 뭔가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 그러니까 주류 기후 운동에 문제 의식을 좀 느끼는 좀 그런 흐름은 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더 강화시켜 나갈까 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한국은 그런데 이걸 먼저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협의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 동강, 부안, 천성산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이 사회운동의 힘에 기초해가지고서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하는 좀 그런 창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다 세팅해 놓은 거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영광 삼척 같은 데에서 이제 반핵 주민 투표를 했죠. 지금 이제 주민투표법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전에 월성에서도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법을 따르지 않고 주민들과 이제 반핵 탈핵 단체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주민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80% 가까이 참여를 해서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삼척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이제 핵발전소를 이제 무화시키는 폐기시키는 계획을 이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사회 운동의 힘 그리고 어떤 숫자의 힘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천이 있을 때에는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선라이즈 무브먼트 같은 경우가 이거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회 운동의 힘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연대, 단결 그리고 좀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바이든이요 여러분들도 다 놀라고 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좌익적인 정말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좌파들이 침투해 들어간 측면이 또 있어요. 이제 거기 미국식 뭐 민관 협의체일 수가 있는데 혹은 뭐 타스크 포스, 작년 5월에 이 라시니 프라카시가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이제 대표예요. AOC 뭐 라시니 프라카시하고 캐트린 플라워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2016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내부 경선에서 이기고 샌더스 지지자들 중 다수가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이제 이 아픔이 있어가지고서 샌더스 지지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되게 이 그런 경각심이 높았어요. 바이든 진영 민주당 주류에서. 그래서 이제 샌더스와 이제 6개 어떤 정책 부분에 걸쳐서 이제 TF를 이제 만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그 TF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의 바이든의 기후 정책이 다 이제 거기서 제안이 됐던 것들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바이든 쪽 뭐 한 6-7명에 샌더스 쪽 한 3명 한 요 정도 1대2 정도의 숫자이긴 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엄청 싸웠겠죠. 그래가지고서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들어갈 때 선라이즈 무브먼트 안에서도 이제 논쟁이 있었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말시니 프라카시가 이제 그 회원들에게 다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고, 아직 그 정도의 사회 운동의 힘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TF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 운동의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정치적 힘은 우리 민중의 힘만큼 주어질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거리에서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당황한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없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접근인데, 이게 사회운동 이론에서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접근이에요.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는 뭐 렌즈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사건이라든가 경험, 세상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담론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어떤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무기가 되는 자원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사회운동의 어떤 이념적인 지향, 운동의 전략, 목표, 그리고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투여돼서 이제 집약된 형태로 표상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뭐 촛불 시위했을 때는 뭐 박근혜 퇴진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모든 그런 어떤 그 스토리텔링의 내적 구조, 이거가 이제 그 프레임의 이제 어떤 뭐랄까 하부 구조를 이제 이루는 것인데, 그 사회운동론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 프레임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을 가진다 그래요. 하나는 이제 진단이고, 그다음에 처방, 어떻게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핵심적으로 딱 이제 끄집어내서 드러내주는 거고, 처방은
그래서 어떻게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고, 동기적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당신이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행동, 참여, 운동에 참여를 이제 북돋워 주는 그런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프레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진단을 해보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제 이거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정부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의 당사자 국가이고, 그것이 2016년에 국회에서 또 조인이 돼가지고서 사실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부의 어떤 뭐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을 해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뭐 대통령도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정부의 어떤 담론 틀 안에서 이게 이제 진단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뭐야 그 이제 거버넌스니 이런 참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상력,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 독립적 의제나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저는 진단을 또 하고 있고요. 처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어떻게 언론에 알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가할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진단적인 그 프레임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2019년 그리고 2000년 작년 내내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가 기후 위기 비상을 선언하라, 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기후 위기 비상을 선언해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뭐 계획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였는데, 작년 5월 달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어요. 비상선언을 하고 정부가 그린 뉴딜을 딱 뭐 하겠다, 뭐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이제 사기성이더라도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12월 되니까 그러니까 10월 되니까 2050년 탄소 중립도 할 거다 이러고 이제 두 달 있다가 딱 추진 전략이 딱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내용은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요구했던 것들을 정부가 다 받아들인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처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압력을 만들어내서 정부나 국회를 로비하자. 그리고 이 압력의 이 중간 요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거가 이제 사실은 언론이에요. 언론에 나오는 게 이제 되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퍼포먼스,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토론에 참가하고 공청회 가고 이런 거가 이제 중심적인 어떤 그 행동 활동이 되다 보니까 이 전문가라든가 이제 이 몇몇 활동가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아래와 또 그 동기적인 것과 연결되지만, 이게 사람을 더 우리가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수준에서 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실천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의 범위도 이제 되게 협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 동기적인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적인 이 프레임은 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벤트 참여 이외에는. 여기서 이벤트는 뭐냐면요, 뭐 4월 20일 지구의 날 뭐 1시간 소동을 합시다라든가, 혹은 몇 월 며칠 뭐 그 뭐죠, 검색어, 네이버 같은데 검색어 몇 시부터 뭐 기후 위기 뭐 하라,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쳐내는 거. 그러면 이제 뭐 3일까지 올라가고 4등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막 잘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동기적 부여.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이제 무슨 기후 뭐 위기 행동 학교 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기후위기 비상 행동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 모으는 거는 이제 지역에서 뭐 각 단위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가 그냥 한 번 하고 이제 또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풀뿌리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가 전혀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확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의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이건 운동하고는 다른, 거기다가 전체적인 이 뭐 진단이라든가 처방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담론 틀 안에서 정부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지금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텀블러 이제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고 뭐 쓰레기 뭐 분리 배출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기 힘든 직접적인 어떤 운동에 참여가 이제 그걸로 제약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정부와 뭐 기후 운동 간의 관계, 또 기후 운동 내부에서는 또 이 대형 뭐 녹색연합, 뭐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뭐 이런 단체들과 또 더 작은 단체들 간의 관계, 다 이제 권력적 위계화된 이런 관계들의 문제, 그리고 그 거기에 갇혀버린 어떤 상상력, 프레임, 의제 설정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의 방식, 어떤 운동을 해나가느냐, 어떻게 해나가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연결돼 가지고서 좀 악순환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뭐 여전히 이제 소수에 의해서 이제 운동 방식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후 운동 자체가 혹은 한국의 시민 사회가 지금 식민화되어 있는 뭐 사회적 경제니 뭐 협친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의존성, 뭐 기업이라든가 재단에 대한 의존성이 좀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이고 그것으로 거기서부터 사실 되게 많은 문제들이 저는 시작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풀뿌리 조직화가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후 운동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뭐를 읽느냐, 뭐 어떤 입장을 에 대해서 아느냐 이걸로 어떤 치환되는 그러니까 맨날 책 읽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자기가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서 그들을 이제 활동가가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운동인데 뭐 글 쓰는 사람들은 뭐 어디다 칼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공청회 정부 공청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제한된 방식으로 지금 사회 운동이 화석화되어 버린 좀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사무적인 그러니까 그냥 관료들이죠, 뭐 그 활동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시민 사회 내에 이제 경계 집기가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 주류 뭐 시민운동 단체들과 뭐 비주류들 여기 뭐 이제 뭐 참세상 읽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는 좀 비주류에 속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빼고는 사실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체 형성 자체가 안 돼 있는 이 파편화되고 위계화된 것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좀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는 지금 기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노총에서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이제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10월에 이 노동자 지역주민 함께 전환은 가능하다 하면서 요때 요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양희원 의원의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이 법률안 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업들이 잘할 수 있게끔 뭐 땅을 확보하는 데라든가 뭐 그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 지역 주민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인데요. 뭐 핵심적인 논쟁일 수도 있는 거고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똑같은 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취약한 계층에도 혹독한 다 많은 이제 소리들인데 이 결국은 이 노동운동도 민주노총에서 하는 얘기들도 이 정부의 틀을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참여 보장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정 전환을 하는데 우리 얘기도 들어줘. 우리도 참여하게 해줘. 사실 지금 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 작년까지.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뭐 재정 정책도 엄청나게 바뀌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뭔가 새로운 체제 전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런 식의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갇혀버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 우리도 참여시켜줘, 우리도 참여할래. 이거가 지금 어떤 핵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지금의 민주노총 그 자체로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이 되고 운동의 영역과 운동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후사회연구소 작년에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된 거예요. 1,000명 넘게 뭐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 보면은 이 틀인 거예요.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해 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해 관계자 간 합의라고 하면은 무슨 노사정위원회 저희가 다 경험을 했었지만 이게 뭐 권력 관계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이제 정부 이 주류 담론 틀 안에서 노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미 주어진 계획과 프레임 안에서 이제 아주 그냥 피해 정도 보상 대안 이런 수준을 못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어떤 상상력의 스케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린 뉴딜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가 정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회에서 하원의원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이제 제안됐지만 2019년도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이 시민 사회에서였거든요. 시민사회에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에서 지금도 홈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정의한 그린 뉴딜이에요. 203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와 최전선 커뮤니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미국 사회 모든 부문을 동원하려는 10년 계획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냥 확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대 뉴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뉴딜 했을 때 딱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딱 꽂히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린 뉴딜 하면 이건 일자리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로 읽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자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면서 이걸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2019년 2월에 이제 AOC하고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이제 그 결의안을 이제 제출했던 거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로 가야 하며 이거를 이제 연방 정부의 의무로 삼는다. 온실 증대에 따른 기후 위기와 임금 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 불평등의 맥락에서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게 이 완전히 이 뭐랄까요? 이 접근 자체가 이제 다른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5대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넷제로가 있는데 이 넷제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할 것인가예요.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간다.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을 함을 통해서 인프라 산업 투자도 있고 뭐 이제 깨끗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억압의 시스템, 어떤 권력의 어떤 관계 이거를 이제 좀 바꾸면 전환시키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커뮤니티 뭐 등등등등에 대한 역사적인 억압을 멈추고 방지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부정을 이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되게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시의 대상으로 이렇게 주체화를 시키는 혹은 대상화를 시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 프론트라인 커뮤니티 최전선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서 이들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 기후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피해 받을 사람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사람들 좀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호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그린 뉴딜 한글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주로 정부 관료들이 나와요. 정부 포스터라든가 뭐 웹자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국 영어로 그린 뉴딜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뭔가 유색인종들이 많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뭔가를 다
바꿔버리는 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프레임의 문제,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서부터 벗어난 좀 그런 상상력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문제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작년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무슨 뭐 탄소 중립 뭐 어쩌고저쩌고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 민주당에서 해서 또 시민사회들도 들어갔었던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국회 정문 앞에 그 자전거 U자 락을 갖고서 게이트에다가 이제 목을 매달았어요. 활동가들이 멸종 반란 활동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멸종 반란 활동가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쿵 하면서 나타났던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멸종 반란 한국에서 이제 웰컴 키트예요. 새로운 활동가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가 이제 여태까지 뭐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평화롭고 준법적인 운동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좀 이런 선언을 하는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3월 15일에 민주당사에서 이제 또 뭐 문을 봉쇄하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절차주의 그 같이 갔었던 이제 동지였는데 이 소리에 이제 뻑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관계자가 오더니 절차를 바꿔 와야지 여기서 무작정 이러면 어떡하냐 이랬다가 내가 이걸 다 했는데 이런 거를 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절차를 밟아도 세상 바뀌지 않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폴리스 라인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소개드렸지만 지금 그 멸종저항 서울에서 그린워싱 정당화하는 기후 거버넌스 참여 거부하는 이제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지만 정부가 말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 하면은 도달할 수 없는 좀 이런 목표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이거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든 어디나 참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서 시민사회 위원들이 이제 대표하게 될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하려고 할 것인지 어떤 투명성, 소통이 필요할지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재밌는 거예요. 멸종 저항 서울 멸종 반란 한국 제가 이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운동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새로운 분이고 이제 여기도 지금 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멀쩡하게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데모하자 이제 이러고 다 때려치고 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래도 뭐 학생 운동을 했던 뭐 그런 뭐는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탈플라스틱 운동을 막 하시다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웹 개발자인데 이제 그 사표 내고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첫 행동이 이거였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목 매달고 있는 이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제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이미 많아요. 우리는 그 이상을 전달하고 싶어요. 현상 인식을 넘어 체제 변화를 얘기하고 싶어요. 기후 위기에 시장 경쟁 체제가 만들어낸 불평등에서 비롯된 현상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잡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거나 시장 경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바꾸면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거나 멸종 챌린지 후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조금씩 이런 목소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후 정상회의 때 이제 기후 위기 비상 행동도 지금 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이 기후 위기를 그러니까 왜 산업과 기업만 걱정하고 있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분명한 산업계 대신 기후 위기로 인해 더 먼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이들에 대한 대책과 불평등을 왜 언급하지 않는가? 좀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민주노총에서도 또 그 특별 결의문 냈었죠, 대의원 대회에서. 근데 이때도 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절박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어떤 사회적 합의, 우리도 끼워줘
아니라 이제 이 책임을 명확하게 했는데 전 이거 보면서 달라졌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본의 비율 맞추기로 기업 살리기, 노동자 죽이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것인가, 기업과 자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후 정의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좀 빨리 넘어갈게요. 기후정의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그 한재각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뭐 멸종자원 서울도 같이 하시고 계시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작년에 공동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되게 아직까지는 정의가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좀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체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한 3, 4, 5년 전부터 그냥 엄청나게 뭐랄까요? 마치 무슨 80년대 민중 그냥 다 민중 내겠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운동권들 좌파들은 이 교차성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뭐가 안 되는 좀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뭐 인종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이성애자의 문제, 뭐 계급, 뭐 식민주의, 뭐 장애 여부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투쟁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주이 롤드라고 이분은 시인이자 뭐 문학가이고 페미니스트이고 또 시민 그 뭐죠 이제 60년대 시민권 운동 때 또 활동가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한 이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일한 이슈의 투쟁이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후정의 동맹 혹은 이제 교체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다 연결돼 있다에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 기후 정의 동맹과 관련해서 기후 정의의 개념을 좀 먼저 지난번에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전에 기후 정의에 대해서는 짚어 보셨나요? 근데 짚어 보셨다고 할지라도 그때 다 듣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뭐 자세하게는 하진 않긴 했어요. 주로 정의로운 전환 중심으로 이렇게. 네, 기후 정의는 한마디로 모두가 다 책임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 위기를 가져왔었던 범인들은 따로 있고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야 미안해, 뭐 내가 변할게라든가 뭐 기후야 변하지만 내가 변할게 이제 이런 식의 운동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하게 책임자를 불러내고 호명을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리고 피해를 받을 사람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통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 옥스팜에서 나왔던 거 많이 뭐 인용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컴 소득에 있어서 상위 10%가 전체 52% 가지고 이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거 소득이거든요. 이게 뭐 자산하고는 또 자산으로 하면 훨씬 더 이게 커지겠죠. 하위 50%는 이제 8%를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그림은 지금 2015년인데 내용은 2019년 통계를 할게요. 왜냐면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 그래프를 이런 그림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10%가 이거는 소득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에요. 보면은 상위 10%가 전체의 52%를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4년 사이에 그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됐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52%를 배출하고 하위 50%는 2015년에는 7%를 몇죠? 8%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때는 8%였던 것 같은데 8%를 10%를 배출했는데 2019년에는 7%로 그러니까 덜 배출하게 된 거예요. 격차가 이제 지금 더 커진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유엔 환경회의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더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죠.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15년에는 그 1인당 그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2.1톤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급 그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하위 50%는 지금 0.69톤을 지금 뭐 배출을 하는 거예요. 이 목표에 비해서 지금 아직 한 3분의 1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상위 1%,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40%, 그러니까 상위 50%까지만 하더라도 다 요것보다는 더 높게 하는 건데 이 상위 0.1%, 상위 1%를 보면 이게 거의 무슨 천문학적인 이제 뭐 몇백 배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에 의한 탄소 배출이 좀 심한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들은 탄소를 배출을 하지만 이제 뭐 피해는 안 보거든요. 피해는 안 보고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사례가 영화 기생충을 보면은 비가 엄청 쏟아지고 그 부잣집에서 몰래 술판을 벌이다가 주인집이 돌아온다니까 이제 몰래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내려가고 그리고 갔더니 이제 다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으로 이제 이재민이 돼서 혹은 기후 난민이 돼서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주인집은 집에 와가지고서 비가 콜콜콜 쏟아지는데 뭐 그 부부는 그 뭐 또 되게 소파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뭔가 좀 되게 펜시한 어디에 누워가지고서 장난치고 있고 애는 비가 오는데도 텐트 속에 들어가서 놀고 싶다고 거기 이제 들어가죠. 그 전면 창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애는 행복하게 놀고 부모들은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후 정의의 문제 의식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 계급적으로 분리된 이 책임의 문제, 원인 제공의 문제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에 나왔다가 엄청나게 바이럴하게 이제 퍼졌던 것인데 우리가 다 같은 배를 탔다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같은 태풍 속에 있을 뿐이지 같은 배를 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뭐 부자들은 이런 배에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도 멀쩡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데 결국 이제 다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뭐 저도 이거 갖고서 워커스 어플을 한번 쓰긴 했었지만 텍사스 전력난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에 보온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고 뭐 이게 이 수도관이 터져가지고서 뭐 물 받아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바베큐는 또 텍사스 다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있는데 추우니까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또 일산화탄소 중독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물 없어서 줄 서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되게 이제 상징적이었는데 원래 이제 예고를 했어요. 동네마다 이제 전기가 모자랄 거기 때문에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단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밤인데 이 가난한 주거 지역은 아예 전기가 끊긴 반면에 사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게 다 사무실이라든가 뭐 호텔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사람들은 여기는 또 불을 켜놓는 또 이런 이제 이 에너지 부정의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의를 이제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극복이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기업들한테 맡기면은 부자들한테 맡기면은 자기네들의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의식 기후 정의의 문제의식입니다.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얼마 전에 3월달에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뭐 탄소 뭐 중립 기본법이라든가 지금 한 4개 안이 나와 있어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도 제출하고 뭐 안호영 의원 등등등 나와 있는데 다 너무 이제 기술적인 문제, 기업 중심으로 가 있어가지고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좀 기후 정의 문제 의식을 좀 집어넣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4가지로 뭐 기후 정의를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인지적, 사회 집단별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다르다. 뭐 절차적으로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뭐 사회적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 정의, 뭐 인권, 사회경제권, 뭐 건강권, 환경권 등등등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구멍이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결국은 무슨 인권적 접근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법제화가 됐을 때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내부에 결국은 뭐 예산 배분의 문제, 뭐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가는 문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제가 하긴 미국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미국 사례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결국 또 미국 사례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린 뉴딜 네트워크라고 있어서 지금 15개의 어떻게 보면 미국 이제 대표적인 좌파 단체들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린피스도 있고 무브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치자면은 사실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맨 처음에는 거의 무슨 이렇게 한국으로 치자면 뭐 조국을 지지하는 좀 이런 성향까지도 좀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뭐 흑인 생명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있고 인디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제 반 트럼프 뭐 이제 연대체 같은 거고요. 시에라 클럽도 있고요. 그리고 뭐 SEIU 이제 노동조합도 참가를 하고 이제 그 IEN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그 선주민 원주민 그런 환경단체 기후환경단체고요. 클라이밋 저스티스 얼라이언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뭘 드러내는 거냐면은 지금 이 헤게모니 미국의 시민사회 헤게모니가 얼마나 지금 왼쪽으로 가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린피스 같은 경우 미국 엄청나게 좀 좌익적이에요. 한국 그린피스하고는 너무 좀 분위기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for jobs, for justice 일자리 그리고 정의에 대한 거고 이게 이제 교체성의 지금 문제 의식인데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투쟁은 하나의 투쟁이다. 하나의 위기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전지구적 감염병 뭐 다양한 그런 위기들이 지금 맞물려 있고 그러면서 Thrive 아젠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요. 기후변화, 인종부정이, 공공보건, 경제불평등, 맞물린 위기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또 되살릴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그런 캠페인이에요. 개책이 좀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지금 캠페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Thrive가 뭐냐면은 여기만 오른쪽 먼저 볼게요. Transform, Heal, Renew, Invest in Vibrant Economy예요.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꾸고 치유하고 활력 있는 경제에 뭐 투자하라. 새롭게 하고 이제 뭐 이런 건데 뭐 힐링도 들어가고 지금 뭐 이제 3대 핵심 전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어떤 지금에 있는 상식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인 것이죠. 오버튼의 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책에 있어서 주류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 있지 않는 정책 그리고 상상도 안 되는 정책 이게 스펙트럼이 쫙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상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여태까지도 해왔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많이 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와 동맹이 있고 또 이제 뭐 선거 개입.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다 민주당 틀 안에서 대체로 민주당 틀 안에서 되죠. 그래서 뭐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민주당 틀 안에서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게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블록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그 지역 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를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아래에서부터 그걸 만들어 나가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따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8대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다 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뭐 이런 그 최전선 커뮤니티에 투자하고 환경 부정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뉴딜 운동이에요. 밀어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뭘 해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지금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전체 어떤 사회의 상식, 담론 틀을 바꾸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에 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린 뉴딜만이 아니 뭐 그린 뉴딜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교체성 개념이 페미니즘에 나온 거거든요. 페미니즘으로부터 페미니즘하고 이제 인종주의의 문제, 흑인 그 학자가 이제 80년대에 뭐 페이퍼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재발굴돼 가지고서 갑자기 이제 확 퍼진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교체성이 어떤 식의 문제의식이냐 혹시 지금 한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99%뭐 페미니즘 선언 이제 그런 뭐 책이 나왔어요. 이제 팜플렛 같이 이제 나왔는데
태제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서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인 중상층 교육 잘 받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그 세컨드 웨이브 이 세대 뭐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게 70년대 나왔었던 이제 그레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리천장 얘기를 하는데 유리천장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리천장이 중요한 사람들은 정말 여성들 안에서도 되게 소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 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개인적인 되게 이제 특수한 어떤 그런 계급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페미니즘은 그런 페미니즘이 아니라 유리천장을 깨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킥백이라고 하는데 그냥 발길질 팍 해버리는 그런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교체성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가 연결이 되는 거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이슈가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계급적인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층의 이제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담론틀을 벗어내고 보다 전복적인 그런 문제 의식에 있어서 그런 연결을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청년 담론을 보면은 청년들의 뭐 미래 세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사실 정부나 기업들은 우쭈쭈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뭐 대모 심하게 해도 대모 뭐 연행도 잘 안 되고 좀 그러는 상황인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기후위기 상황이 되던 뭐 어떻게 되던 간에 다 잘 먹고 잘 살 뭐 청년들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지금 당장에 먹고 살 문제도 못 찾고 있는 뭐 이런 청년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교체성 얘기하면은 모든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공통점으로서의 지금 자본주의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이제 착취를 당하는 이제 그런 주체들 간의 이제 어떤 연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이주민 정의, 인종 정의, 경제 정의, 노동 정의를 뭐 재생산 정의 이런 정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계급적인 구성, 뭐 계층적인 구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과 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게 체제적이고 뭐 변혁적인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따 토론하면서 더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 이 우리 한자각 씨가 이제 기후정의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시면서 거기서 이제 기후정의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챕터가 있는데 뒷부분에 거기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권, 무상교통, 농업, 농촌, 성평등, 소수자 문제, 비인간 생명들의 생존할 권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후 위기를 위기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인지 그리고 뭐 그렇게 표현 안 하셨지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사회화 요구와 함께 국가의 민주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가능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교체성론에 대해서 알고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의식들은 이미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그 메이데이 때 그 청년 506명의 시국선언 여기 이걸 보면서 이 교체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느낌을 좀 팍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 기사는 뭐 세대론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긴 했죠. 세대가 아니라 이제 시대를 교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각각의 이런 어떤 다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개별적인 이제 투쟁 같은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지 그것의 이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같은 원인에 서로 다른 결과로서 이걸 파악을 하는 것이죠. 교제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제 주류 담론에서 공정과 배제 경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평등과 연대의 언어, 평등과 연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생적인 좀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과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게 전략적인 정치 전략으로서 우리가 좀 가져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지 기후 정의 동맹이든, 혹은 사실 기후 정의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게 민중 연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배제를 당해 왔었던 그런 주체들 간의 연대 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주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저는 좀 상당한 좀 토론과 좀 격정적인 좀 논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뒷부분 또 너무 앞부분을 너무 길어졌다가 뒷부분 너무 빨리 지나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과학 갖고 또 한번 난리 쳤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뭐 과학은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이러는데, 이제 다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한 과학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들이 아마 제일 포괄적일 텐데, 이게 11,200명 정도의 과학자들이 연명을 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몇몇 이분들이 그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구나. 한 5페이지짜리 좀 되게 글씨가 작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면서 또 동시에 어떤 선언문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제목은 기후 비상에 대한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시 그 11,200명의 이름을 연명해가지고서 다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경제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뭐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과다한 채굴, 생태계 과잉 착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가 요거 중요하죠. 생물 생태계에 대한 의존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정책도 이런 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데, 목표는 이제 성장, 부의 추구에서 생태계 보존과 인간의 웰비잉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초 필요와 불평등 감소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권 학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연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번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한국에서 알려지는 거는 이제 주로 또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과학이 들어오고 그것이 절대화되는 좀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이거는 그 기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 그러면 막 뭐 젊은 무슨 뭐 어린 활동가 뭐 기특하지 이제 뭐 이러면서 한때 다 그레타 툰베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레타 툰베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작년 12월에 그 파리 협정 5주년을 기념이라기보다는 맞이해가지고서 이제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 근데 이제 2020년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더운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5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더운 5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후 정의의 원칙 그 지향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이 가장 부유한 이들을 뺀 모든 사람이 증대된 불확실성,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전화는 빨래할 뿐만이 아니라 공평해야 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얘기 정말 자주 하거든요. 이전 상황이 이미 위기였기 때문에요. 불평등, 자연파괴, 그리고 기후의 위기, 이걸 알지 못했던 거는 이제 특권에 겨워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체제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체제가 잘못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디자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의식은 기후운동 안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뭐 고개 다 끄덕거려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체제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체제 변화가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좀 담대하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냥 이건 하나의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 오전이었나요? 뭐 이제 그 지난주 그 발표하셨던 구준모 씨가 그 미국 이제 기후정의 단체들에서 탄소세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 이제 적어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올리셨어요. 한 9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텔방이에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경남에서 그래도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업들에게 압력을 주고 그러면 이제 탄소세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못하게 그러니까 탄소 감축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뭐 담배에 세금 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 줄어들긴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뭐 부동산 잡겠다고 뭐 종부세하고 뭐 이주 뭐 뭐예요 다주택자 뭐 과세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난리는 치지만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 되려 백래시가 커가지고서 이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괜히 애둘러 가지고서 무슨 탄소세 뭐 시장 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의 비상사태라고 한다면은 그 아예 탄소 감축 계획을 우리가 내고 그걸 법률화 시켜가지고서 거기에 맞게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배출을 이상하면은 막 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저도 되게 용기를 내서 썼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데가 근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사회주의로 모든 걸 다 때려박으려고 하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사회주의가 모든 대안의 뭐 요체인 것처럼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단지 기후 운동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의 사회 운동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만 뭔가 제안을 제시하거나 우리의 요구들을 틀 안에서 그 정부가 요구하는 틀 안에서만 제시한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정부 밖으로 뭔가 기업 밖으로 퍼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운동 안에서 좀 느껴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민사회라는 게 무엇이고 두 번째로는 그 상상력은 어디서 좀 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논문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사회는 그러니까 사실 뭐 참 90년대 초중반에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서 논쟁을 많이 했었던 건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안 좋아했었던 개념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되게 안 좋아했었던 개념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그게 뭐 일상적인 이제 개념이 돼버렸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되게 이제 사실 서구적인 개념, 서구 역사에 기반한 개념이에요. 서유럽의 역사에 기반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우익 그런 뭐죠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도 이제 막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그런 경향에서부터 어, 무슨 하버마스식의 무슨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뭐 이제 이러는 것까지 이제 다 포괄을 이제 하는 개념이었었던 거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민중운동은 뭔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었고 그것과 좀 대당되면서 이제 시민 어떤 이제 주체가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에서 이제 시민적 주체로 뭔가 이제 호명이 바뀌어가는 이름이 이제 달라져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런 자율성의 문제, 저는 이건 핵심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과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이 교집합 부분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지만 더 큰 덩치는 사실 그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 교집합에서의 어떤 다이나믹 동학들을 이제 규제를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자율성의 영역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정부, 기업 혹은 시장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이제 만들어 놓는 혹은 그 정부 그리고 정치사회라고 해서 이제 정당의 영역이죠. 정당의 영역하고 이제 시민사회. 그래서 정당을 또 정치학에서는 흔히 국가와 이제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영역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막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경제 영역으로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엔 아라토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업과 시장과 이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것이 가지는 또 타당성이 저는 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면은 지금 P4G 그 이제 민간 협의회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들 보면은 무슨 이제 다 옛날로 치자면은 뭐 관변 단체들이죠. 그래서 무슨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무슨 여성 그 뭐 협의회 뭐 이제 이런 한국노총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좀 뜬금없이 또 뭔가 뭐 녹색당의 지역당도 들어가 있고 좀 이런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이게 돼버린 건데 뭐 공론화를 한다든가 뭐 이거가 되게 중요한 민주주의적 절차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정부가 아닌 그러니까 뭐 NGO겠죠. non governmental 비정부 기구들이 뭔가 이렇게 승인해주고 협력을 얻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이게 돼버렸었고, 환경 쪽에서 보자면 92년도 리우 이제 그 지구회의 뭐 이제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콥이었나요? 첫 번째는 아니었을 것 같고, 하여간 이제 그게 있었을 때 이제 거기서 뭐 아젠다 21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지역 뭐 로컬 아젠다 21을 해서 또 그게 이제 각 지역별마다 뭐 그 무슨 협의회 뭐 지속 가능 협의회하고 또 약간 또 다른데 좀 그런 비슷한 식으로 되고, 그게 이제 한국의 그 기후 쪽에서는 이제 시민 사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되게 동떨어져 있지 않았었던 거죠,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혹은 정부가 그 공간을 열어준 거죠. 해 이런 식이고. 근데 재밌는 게 오히려 정부 기관들에서는 평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환경단체에서 평가라는 게 없어요. 근데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뭐 지속협에서 나온 거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그냥 외주화 받아서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외주해 가지고서 얘네들이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될 거를 환경단체가 뭐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이게 나와요. 정부 자료들은. 근데 이제 환경단체들을 막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판에서 이거는 좌파 운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회 운동도 마찬가지고 평가라는 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평가가 대신 뭐로 변했냐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뭐 아쉬움이 있었다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평가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평가 자체가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운동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서클 같이 이렇게 친목 모임도 아닌 것이 뭐 어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정치적 지향이 있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술 먹고 이제 이러는 게 이제 운동이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제가 되게 이상하다 했던 거가 한국에서 활동이 뭐로 대체되냐면 이런 이 강연으로 대체가 너무 많이 돼요. 근데 그거가 또 이제 이 활동과 생태계가 또 형성이 돼요. 그 시스템에서 먹고 사는 그 시스템에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또 생겨요.
근데 그게 또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이게 좀 누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엄청날 거예요. 그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상당한 돈은 이게 또 정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뭐 이런 뭐예요, 뭐 사회적 경제니 뭐 이런 재단들 통해 가지고 공익 재단들 통해서 나오는 돈인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보면은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고 그냥 그런 뭐 이런저런데 뭐 강연자로 가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서 이렇게 뭐 먹고 살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이번 달이 많아요. 이번 달에 한 4-5개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떨 때는 한 번도 없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10개씩 있고 막 뭐 페이스북에다가 또 막 자랑이 아니지 막 힘들다라는, 이번 주에 뭐 10개가 있고 뭐 다음 주에 또 몇 개 뭐 이제 이런 식인데, 그게 뭐 2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10개면 이제 200만 원이고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막 계산이 팍팍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활동가들이 생기고, 문제는 그 활동가들한테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강연을 자기가 해야지 또 먹고 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보람을 얻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회운동이 아닌데 자기네들을 사회운동으로 부르는, 마치 시민사회가 자기네가 시민사회가 아닌데 자기네들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뭔가 이 운동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운동을 키워가는, 이게 운동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운동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어요. 어디에도.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민주노총일 거예요. 노동 쪽이. 왜냐하면 뭐 조합원 두고 경쟁이라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데는 저는 이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리고 다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큰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딱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활동가들한테도 너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소수자든 뭐 장애인이든, 장애인은 좀 더 뭐 다르기도 하지만 그 되게 이제 뭐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막 되게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뭐 혁신파크에서 뭐가 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떤 사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뭐 상담을 해주고 이제 막 이러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이거가 그게 이제 불필요하거나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그야말로 이제 운동의 과제와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좀 그런 고민. 그리고 그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은, 저 아까 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식의 어떤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운동 방식에 대한 좀 평가와 좀 이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멸종 반란 한국을 하는데, 멸종 반란 한국이 제가 뭐 제일 저는 기대가 되는 거가, 거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막 새로 막 들어오고 뭐 관심을 받고 되게 이제 시스템을 갖췄는데, 거기는 확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뭐 카톡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에 또 그 이제 글로벌 그 XR 익스팅션 레벨리온하고 이제 연결된 또 그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활동가들만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활동가들은 또 이제 아까 뭐 웰컴 키트도 그렇고 뭐 DNA라고 해서 이제 멸종 저항의 DNA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원칙과 같이 뭐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또 이제 그런 뭐 세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10명이 들어오면은 사실 그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지금 뭐 작년 사실 한 10월, 11월 요때쯤에 이제 체제가 잡히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한 반년 된 건데, 지금 저희는 저는 이게 확정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재밌는 거는 되게 이제 다른 데 어떤 기후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안 바뀌어요. 자기 하던 그걸 계속 해요. 여기 들어와도.
근데 그런 활동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들어오면은 나 뭐 이번에 뭐 어떤 뭐 행동에 할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운동이 살 길은 이거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거고. 지금의 기존 활동가들 갖고서는 저는 운동의 돌파구는 못 찾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새로운 피가 끊임없이 수혈이 돼야 되고 그런 주체 자체가 재구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저는 운동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방향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 506명 그 선언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신선하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뻔히 뭐 우리가 하던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거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좀 그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런 이 운동 문법이라든가 뭐 시민사회 문법에 물들지 않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새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존 방식을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 운동의 질곡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답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또 되돌아보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망쳤어요. 활동가들이. 예, 또 뭐 얘기해도 돼요? 9시에 예, 끝나신다는데 아니 어떡하지? 뭐 아니, 근데 저는 방금 그 얘기하신 부분 관련해서 아까도 들으면서 약간 고민이 됐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민중운동 혹은 이제 뭔가 지금의 시민운동과 좀 구분되는 흐름을 이제 형성해 왔던 이 운동을 역사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되지? 전투성이 급진성을 대체한 이게 이제 87년부터 그 노동자 대투쟁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뭔가 이 운동의 어떤 그 변혁성을 유지해 온 그 어떤 그 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버텨온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의 급진성이라는 것은 이제 방식의 어떤 전투성과는 다른 또 결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좀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듣고 싶고 사실 이제 아까 말미에 또 강의하시다가 살짝 자기는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도 흘렸는데 아닌가요? 그와 관련해서도 뭐 조금 더 이야기하시면 약간 또 토론될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전투성이 급진성을 대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버티는 이야기를 하셨고 첫 번째 질문 좀 다시 한 번만 좀 잡아주시죠. 네, 저는 그 얘기해주신 어떤 이 멸종반란 한국, 그러니까 멸종저항 서울과 멸종반란 한국, 뭐 아마 비슷하게 좀 운영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전혀 다르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여주신 장면들이, 그러니까 혹은 소개해준 문구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평화적인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운동 방식에서의 전투성이 운동의 급진성을 담보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또 이 멸종저항 서울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행동 방식이 내용의 급진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 한국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뭐 급진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친시장적이고 뭐 이제 이런 데거든요.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한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또 만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멸종반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멸종 저항 서울은 작년 7월이었어요. 뭔가 이제 해외 석탄 투자 막 하고 뭐 그린 뉴딜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해외 석탄 투자는 계속 하고 있고 좀 이런 상황에서 야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었어요. 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인데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뭐 좀 해보자 하면서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꿍짝꿍짝 이제 하다가 근데 우리 뭐 이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멸종 저항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멸종 저항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다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좀 급진적 기후 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그럼 멸종 저항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 이런 데구나를 알게라도 그러니까 순전히 도구적인 게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멸종 저항 아이덴티티는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3월 15일 날 민주당사들도 이제 또 행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또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때 무슨 행동이 필요할 때 외인 부대 같은. 그래서 뭔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씨 한번 해볼까 그냥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내부 민주주의 조직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야 뭐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한재각 씨가 멸종조항 서울에 한번 같이 하면서 이제 지금 막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달아 올라가지고서 이분이 원래 이분 계속 좀 왼쪽으로 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멸종 반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이제 조직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 그래요. 네트워크라고 하고 뭐 공동체 같은 건데 이제 좀 이 역할 분담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시스템도 있고 국제 글로벌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자원들도 이제 받고 절차라든가 내부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를 또 결정하는 거가 또 그렇게 쉽게 되지는 또 않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둘 다 내용적으로는 또 상당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내용도 급진적인 멸종 반란 한국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또 기운동 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환경부에 뭐 홍보를 맡아서 하는 청년 단체에 있는 회원이 또 들어와서 뭐 이제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계속 또 싸워야 돼요. 혹은 뭐 걸러주는 혹은 이제 멸종 반란 한국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짚어주는 역할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또 이제 그런 게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거가 도전 받았던 적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행동적 급진성 자체가 강하진 않아요. 거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사실 그거를 연행될 수 있는 나는 연행될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이렇게 S자로 좀 올라갈 것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상황 물론 행동의 급진성이 내용의 급진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시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 이제 담대하게 지금의 담론 틀, 지금의 정책 틀, 정부가 기업이 갖고 있는 이거를 벗어나는 상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회주의로 퉁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저보다 뭐 더 왼쪽에 있다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뭐 이런 적이 있어요. 막 뭐 체제 변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썼더니 어떤 분이 그냥 뭐 사회주의라고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길게 뭐 애둘러서 얘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신 거 보고 되게 젊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막 러브 뭐 이제 하트 딱 뭐 해놓고 그랬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당돌함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그건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외워도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외울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외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이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DSA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2000년대 뭐 초반에도 이제 막 거기 뭐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보면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었어요. 그 68 세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히피 이 70대 뭐 히피 뭐 이런 사람들이었었고 그때 무슨 시위 같은 녹색당도 마찬가지였었고 시위 같은 데 가보면 진짜 노인네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18년부터 이게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7년인가에 5천 명 정도였어요 회원이. 근데 지금 9만 명이거든요. 지금 9만 명이고 올해 이제 10만 명이 이제 목표예요 DSA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확 간 거예요. 그러니까 DSA,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이제 미국에서는 뭐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밀레니얼 MZ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난 사회주의 대통령 좋아, 사회주의는 우리한테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이지만 일단 그 정도.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분위기로 사회주의 되게 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한 이 커뮤니티에서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외우는 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퉁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마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은 자기 진보성이 혹은 자기의 운동성이 증명이 되는 듯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혁 뭐 사회 무슨 변혁 사회 이름 갖고서 뭔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내용성을 담보를 하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확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초만요. 그 사회주의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한 사람이 설인동지 아니에요 혹시? 저 아니에요. 손님이 오셔서 9시 반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근데 대충 답변은 드린 것 같아요. 네. 예. 또 혹시 그 나오미 클라인이 쓴 책 이름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렇게 제목이 그거잖아요. 근데 기후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모든 운동들이 다 여기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기후운동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기후정의 동맹이란 것도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그 기후정의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사회운동에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내적인 그런 동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기후라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또 더 하실 말이 없으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9시 20분이 됐는데 예, 일단 발제하신 김선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오늘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발제하신 선생님 잠깐만 좀 남아 계시면 네. 저 운영팀이랑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 네. 홍정익 선생님, 자리 없는 거 아니신가? 뭐 간단한 건데 저기 아까 그 발제하신 내용 중에 네. 그 17쪽에 보면은 그 탈탄소 네. 전문위원 그 명단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이게 좀 실명이 들어가서 네. 그 약간 뭐 논란에 좀 소지가 있겠다라는 그런. 저는 저한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제자의 의도일 수 있다. 의도는 아닌데요. 의도는 아닌데 이게 정부 자료잖아요, 정부 자료. 네.
예, 아니, 들어가는 시민사회 대표로 들어갔으면은 이거 모르고 들어갔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동영상이 좀 다 공개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혹시나 뭐, 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책임질 일이 아닌데 들어갔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발제하신 내용은 그대로 그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